방금 우리는 두 차례의 한국 통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1811년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와 함께 분단되었어도 그들은 1990년 이미 분단된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분단될 때까지 독일의 간단한 현대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독일의 공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이것은 서독의 명칭과 똑같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저머니입니다. 중국어로는 덕국, 더국어라고 합니다. 면적은 약 35만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8천만인데 서유럽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대전 후에 독일은 우리와 함께 분단이 되었는데 어떻게 통일을 먼저 이룩하고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서 오늘날 유럽연합을 지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2년에 시작된 신성 로마 제국 이래 계속되는 지방 분권 그리고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로 독일의 통일은 유럽에서도 가장 늦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해 민족국가의 발전도 가장 늦었던 곳입니다.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독일 최초의 제국의 그 황제가 썼던 제관의 모습입니다. 매우 찬란하지요. 신성 로마 제국 하면 기독교의 로마 제국이라는 뜻이고 또 오늘날 독일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세기부터 베를린 지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이센 왕국이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이센 왕국의 빌헬름 1세와 그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프로이센은 1864년 오스트리아와 연합해서 덴마크의 남쪽 그리고 독일의 북쪽인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바로 이 지역을 함께 점령합니다. 이어서 1866년 그러니까 2년 후가 되는데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다시 벌여 그 영토를 완전히 독점하고 독일 통일에 있어서 오스트리아를 배제하면서 프로이센 단독으로 독일 통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독일 통일을 위해서는 이 당시 프랑스와의 마지막 전쟁이 불가피했는데 1871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와 싸워 크게 승리하고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는 세당에서 포로가 됩니다. 독일은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2제국을 선포하고 빌헬름 1세가 황제로서 즉위합니다. 이것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대단히 굴욕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1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패전과 바이마르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등장한 독일은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영국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세계 각처의 식민지를 이미 거의 차지한 때였습니다. 이에 독일은 그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의 패전으로 끝나고
연합국은 독일에게 1420억 마르크라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게 됩니다. 이때 독일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커다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패전 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동독 지역에 있는 바이마르시에서 출발하는데 이 바이마르시의 국립극장에서 첫 번째 의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수도가 바이마르는 아니고 수도는 역시 베를린입니다. 이 당시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에버트인데 이것이 그분의 가족 지도입니다. 위에 있는 분이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정치 상황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즉 바로 독일 사람의 사할 마르크스의 사상이 1917년 러시아에서 성공하여 소련의 공산주의 국가로 발전되고 독일 내에서도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를 요구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집권 세력인 사회민주당 그리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대통령은 이러한 귀족 장군들의 상층 계층과 그리고 보다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 틈바구니에서 대단히 어려운 정치적인 현상에 직면하게 됩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하이델베르크 출생으로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학력으로 독일 북쪽에 가서 노조운동을 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하다가 사회민주당의 당수로까지 성장해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사회민주당을 이끌게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독일의 집권 세력이었던 귀족이나 장군들은 그를 하층 계급으로 몹시 멸시하고 또 함께 시위를 통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주장했던 그의 지지자들은 소련과 같이 보다 강력한 사회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틈바구니에서 에버트 대통령은 대단히 어려운 정치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에버트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를 따르지 않고 이를 수용하면서 중도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책으로서 일관하게 됨으로써 그 자신은 대단히 어려웠지만은 독일 역사에 중요한 길을 개척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병사하는데 유언으로서 대통령에 준하는 장례를 생략하고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뒷날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드는 재단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며 고향인 하이델베르크 공동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유언대로 사회민주당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1925년에 만들어서 그 장학재단은 오늘날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창덕궁 도남문 앞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개설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장학재단에 도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하이델베르크 시에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생가가 확장되어서 잘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공동묘지에는 그의 묘소가 있고 시에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초등학교와 그리고 거리에도 프리드리히 에버트 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히틀러의 제3제국과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에버트가 죽은 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정치적으로 다시 혼란에 빠져 귀족 장군 그리고 사회민주당과의 투쟁이 계속됩니다. 이 당시 독일 국민들은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독일을 통일했던 비스마르크와 같은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당시 내가 그러한 강력한 통치자가 되겠다 하고 뛰어나온 사람이 히틀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 연합국의 독일에 대한 배상금이나 압박에 대해서 이를 거부하고 위대한 독일, 강력한 독일을 위해서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 말하자면 나치스를 청괄하며 군비를 확장하고 세계전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특히 독일의 우월성을 선동하고 유태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에는 두 곳의 유태인 학살 장소가 있는데 뮌헨 근처에 다카오라는 유태인 학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마르에는 부헨발트라는 학살장이 또 있는데 이 학살장은 오늘날 그대로 보수되어서 전 국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역사 교육장으로서 전시되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 내의 유태인 학살장을 그대로 보존, 전시하여 교육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그들의 지난 역사적인 과오를 반성하지 않는 점과는 좋은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위한 군비를 확장하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를 침입합니다. 폴란드와 체코, 벨기에, 프랑스 등 주변 국가와 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는 소련과의 소모적인 대전쟁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멀리 떨어져 있던 미국도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고 바다 건너 영국 등 모두 전 유럽이 전쟁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이 전쟁에 결국 독일은 크게 패하고 1945년 7월 연합국의 무조건 항복으로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이 전쟁 패배의 한 모습이 오늘날 라인강의 레마겐 철교에 부서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잔해이기도 하고 독일의 패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의 패전으로 결국 연합국의 전성국이었던 미국, 소련, 영국의 국가순회들은 베를린의 교회에 있는 포츠담의 지칠리엔 궁에서 회담하고 독일의 분단은 물론 그 후에 유럽의 새로운 질서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